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지만 어르신 한 분을 건강하게 지키는데도 온 마을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때 우리 사회는 이야기의 시작에는 관심이 많으나 이야기의 마무리에는 별 관심이 없다. 하지만 아이는 시간이 흘러 노년이 된다. 그 이야기는 결국 나의 이야기가 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료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수혜는 내 몸을 움직여 진료기관까지 갈 수 있을 때라야 가능하겠죠. 아름다운 금수강산 곳곳에서는 조금 높을 뿐인 계단조차 담이 되어 오도가도 못하고 병을 키울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신지요? 오늘은 이 딱한 사정을 두고 볼 수 없어 동네 의원을 접고 찾아가는 의사를 자처한 한 의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아픔이 마중하는 세계에서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양창모 씨는 과거 영볼이라는 곳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섬 주민 중에 응급 환자가 생기면 배를 타고 들어가 환자를 큰 병원으로 후송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 후 저자는 전공의 과정을 거쳐 원주의료상협에서 3년간 근무를 하다 춘천에서 의원을 개업했지만 의사로서 타성에 젖어가는 자신을 깨닫고 10년간 운영해온 병원을 접고 왕진의료 서비스인 호호방문 진료센터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를 질환이 아닌 사람으로 보겠다는 의지가 아니면 선택하기 어려운 길이겠죠. 도심에서 좀 벗어나면 구석구석 아름다운 마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속사정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아픈 마음으로 접하게 되는데요. 저자가 왕진을 가서 겪은 에피소드를 통해 그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양창모 의사는 어떤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는 글이 프롤로그에 있어서 먼저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왕진을 가서 맨 처음 한 일은 어르신들을 노인회관에서 만나는 거였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좌우로 휘청이는 분, 지팡이를 짚는 분, 부축을 해드려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회관으로 걸어 들어오셨다. 이런 몸으로 병원은 어떻게 가시느냐 여쭤보니 본물 터지듯 이분저분 한꺼번에 말을 쏟아내셨다. 시내까지 병원을 가려면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야 한다고 했다. 옆에 있던 마을 활동가분은 가끔 시내까지 어르신들을 발에다 들이는데 길 건너다 사고라도 날까봐 정말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진료실 안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였다. 경사진 곳에 위치한 박할머니의 집 대문 앞에는 아이 무릎 높이의 계단이 3개 있었다. 젊은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말 그대로 그냥 계단이다. 하지만 왕진을 마치고 가는 우리를 배웅하던 할머니는 결국 그 계단 앞에 멈춰서서 인사를 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너무 힘든 데다 까딱 잘못해 넘어지면 골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에게 골절은 중풍만큼 두려운 일이다. 90이 넘은 할머니에게 그 계단은 자신을 집에 가두는 감옥이었지만 내가 진료실 안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내가 왕진을 가는 지역의 대부분은 댐 수몰 지역이다. 왕진 가서 만난 할아버지는 소양호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물속이 내 고향이야. 하지만 생각해보면 고향만 물에 잠긴 게 아니었다. 그분들의 삶도 물에 잠겨 있다. 진료실이라는 물 밖에서 수면 위의 세상만 바라보던 나에게는 보이지 않던 세계였다. 왕진을 소개하고 싶다는 방송사와 동행 촬영을 할 때였다. 담당 PD가 내게 물었다. 시간을 두고 어르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랬던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다. 그날은 김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차를 타고 꼬불꼬불 산길을 지나 1시간이 걸려 찾아갔다. 마중 나온 할머니와 반가운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께서 내주신 식혜를 함께 마셨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나는데 어떻게 귀 기울여 듣지 않을 수 있을까? 만약 내가 김할머니를 진료실에서 만났다면 질환과 관련된 얘기 외에 다른 말에 귀 기울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환자를 한 사람으로 보게 만든 것은 바로 그런 쓸데없는 과정이었다. 문득 깨달았다. 내가 환자들에게서 멀어졌던 것은 너무 손쉽게 만났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속도가 돈이 되는 진료실 안에서는 가급적 빨리 간단하게 만나야 했다. 나를 외롭게 만든 것은 바로 그 효율성이었다. 어르신들과의 만남은 그렇게 나를 진료실 안에 갇혀있던 나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600회가 넘게 어르신들의 진문지방을 넘나들며 알게 된 것들이 있다. 목 디스크로 팔이 저린 김 할머니의 침실에서 너무 낮은 베개를 보았을 때, 허리 디스크로 다리를 들 수조차 없던 박 할아버지가 안진뱅이 밥상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식사하는 걸 보았을 때, 무릎 관절염으로 오전에 통증 주사를 맞고 온 송할머니가 쪼그려 앉아 방에 걸레질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르신들에게는 집이 곧 병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의사가 집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집 안에서의 생활이 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고 이를 바꿔드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마주하는 것의 끝이 아니었다. 왕진이 거듭될수록 집 뒤 거대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세상을 보았다. 아픈 개인 옆에는 아픈 사회가 있었다. 그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내가 만난 두 번째 심연이었다. 이 작은 나라에서도 도시와 마을에서의 삶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네요. 그럼 본문의 글을 통해 가려져 있어 잘 보지 못한 이웃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추억은 방울방울. 할머니, 옆집에 사시는 분 있어요? 애가 하나 살아. 소양호가 내려다 보이는 어느 깊은 골짜기. 유치원은커녕 식당 찾는데도 한참 걸렸던 이곳에 아이가 산다는 말에 나는 되물었다. 야, 이 산골에도 애가 있어요? 몇 살인데요? 아마 70 정도 됐을걸? 이 말씀을 하신 할머니의 나이는 올해 93이다.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웃픈 순간도 있지만 왕진을 가는 시간 대부분은 슬픈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어르신의 삶도 슬프지만 그 어르신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슬프기는 마찬가지다. 이곳은 내가 동해안으로 갈 때마다 지나쳤던 동네다. 멀리 보이는 소양호가 참 멋있었고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시골 동네의 모습도 추억은 방울방울 자체였다. 그냥 그림 같았다. 하지만 막상 그 한 방울 한 방울 안을 들여다보면 묵직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였다. 90이 넘은 할머니는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보였다. 처음 들어갈 때는 우리를 알아보고 날씨도 뜨거운데 돌아다니느라 고생한다며 포옹까지 해줬지만 잠깐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 어디서 왔냐고 반문을 했다. 그런데도 혼자 사신다. 옆집 사는 분이 자제들의 부탁을 받고 챙겨드린다고는 하지만 혈압약을 매일 챙겨 먹는 것도 버거워서 약들이 한쪽에 먼지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할머니에게 물어보니 약 먹는 건 하나도 없다 한다.
오후에 만난 다른 지역의 할머니는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위치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도 멀리 시내까지 혈압약을 타러 갔다. 보건진료소 혈압약이 안 맞아서 시내까지 가신다고 했지만 진찰을 해보니 결과는 달랐다. 오히려 할머니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압약의 부작용으로 변비와 하지부종에 시달리고 있었다. 약을 바꿔야 했다. 다행히 대체할 약은 보건진료소에 구비 가능한 약 중 하나였다. 반가운 마음에 보건진료소에 전화해 약을 가져다 놓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보건진료소장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약을 가져다 놓을 수는 있지만 재고 처리가 힘들어 주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정 말씀을 드리고 할머니의 경우 매일 약을 복용하실 테니 1년 반이면 약이 다 소진되어서 재고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설명까지 했지만 진료소장은 약을 주문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더는 설득할 수 없어서 전화를 끊고 고민 끝에 시 보건소에 전화했다. 보건진료소에 특정 약을 가져다 놓도록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의 보건진료소장이 신청하지 않으면 주민이 신청할 방법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할머니에게 시내에 살고 있는 아들의 연락처를 물어보자 바빠서 전화를 받기 힘들다고 했다. 전화를 걸어봤으나 지금은 통화를 할 수 없다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그런 아들을 평일에 불러 약을 타러 시내까지 함께 가야 하는 마음의 짐은 어떨 것인가? 나와 보건진료소장처럼 차가 있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곳에서 약을 타는 것과 시내까지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게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난청과 무릎 관절염에 시달리는 할머니에게 그 거리는 단언컨대 쌀 2가마니를 짊어지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청력을 거의 상실한 할머니는 묻는 말에 계속 난 몰라, 나는 몰라 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말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런 어르신들의 삶을 모른 채 하는 우리들 자신이었다. 퇴근 후 답답한 마음을 안고 노을이 지는 강변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 해 머리맡에 거대한 구름이 드넓게 펼쳐져 있어서 마치 천지창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늘 다르면서도 한결같이 놀라운 하늘. 삶에서 잃어버린 것을 자연에서 되찾으려 하기 때문일까? 삶이 힘겨울수록 자연은 아름답다. 어쩌면 자연은 인간들의 삶을 안타까워하는 신이 매일매일 보내는 작은 선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삶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런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서로 다른 시계. 하다못해 마스크도 그곳을 잊지 못한다. 왕진이 끝나고 저녁 산책을 나갈 때까지 마스크에는 그날 왕진 다녀온 곳들의 냄새가 배어있다. 오래도록 환기가 안 되어 공기가 고여있는 곳. 햇빛이 들지 않아 찌든 습기가 구석구석 들어앉은 곳. 사람보다 곰팡이가 더 오래 살아온 듯한 곳에서 느껴지는 눅눅함. 어제도 이 냄새가 마스크에서 났었다. 가는 곳은 다 다르나 냄새는 같다. 사람들은 다 다르나 사는 모양새는 같은 것처럼. 왕진이 거듭될수록 나는 계속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여기가 맨 밑인가 생각하면 그 아래 또 다른 밑이 나왔다. 처음 시내 인근 지역으로 왕진을 갔을 때는 그래도 집의 형태를 갖고 사는 분들을 만났다. 방으로 들어가는 번듯한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간소하지만 부엌도 있는 그런 집. 시내에서 멀어질수록 방과 방의 경계선이 점점 사라졌다. 여기가 안방인지 부엌인지 거실인지 알 수 없었다.
먹다 남은 찬거리와 음식들이 펼쳐놓은 이부자리 옆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러다가 집과 집 아닌 것의 경계선도 점점 사라졌다. 멀리서 보면 집인데 가까이서 보니 움막이었던 곳도 있었고 컨테이너 옆에 간이 천막을 쳐놓고 부엌 대용으로 쓰고 있었다. 장마가 끝나고 한여름이 되면 땡볕에 데워질 컨테이너 안이 벌써부터 걱정스러웠다. 그러다 마지막엔 제발 컨테이너라도 하나 장만하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은 할아버지를 만났다. 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비닐포대 더미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곳이었다. 방이 좁아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진료를 받다. 나는 걸터 앉고 할아버지는 쪼그려 앉고 마을 활동가와 사회복지사부는 서서 얘기를 나누었다. 진료를 보는 내내 집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다. 나오는 길에 할아버지한테 어르신, 앞으로 사실 날도 많은데 컨테이너라도 하나 장만하지 그러세요? 했다. 진작에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 라며 손사래를 쳤다. 나오는 길에 배웅을 해주시는 할아버지를 보면서도 거기에 사시는 할아버지만큼이나 다음에 올 일을 걱정하는 나 자신이 씁쓸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아궁이에 불을 떼는 집. 금방 불이라도 난 것처럼 아궁이 주변은 그을린 자국들로 덮여 있었고 방 안 장판은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들. 할아버지는 뇌경색이었고 할머니는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해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다. 아들은 겨우 숫자를 쓸 정도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었다. 시계가 3개나 있었으나 모두 가리키는 시간은 달랐다. 어느 하나 맞는 것이 없는 시계는 거기에 사는 분들의 사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오랜만에 할머니를 만난 사회복지사가 깜짝 놀랐다. 지금은 홀쭉한 배가 전에는 나와 있었다고 한다. 확인해보니 할머니는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였다. 형편이 어려우면 검진이라도 빨리 받으시라고 권했다. 그것만 해도 살이 빠진 원인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할 생각이 없는 표정이었다.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3.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보니 80이었다. 이분들에게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 흐르고 있기는 한 걸까? 혈압을 측정해 보았다. 두 분 모두 수축기 혈압이 180이 넘어갔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우리 센터에서 차로 1시간 반이 넘는 거리였고 며칠 내에 다시 올 일정도 잡혀 있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보건진료소는 차로 15분 거리. 하지만 차가 없는 이분들에게 가파른 산길을 1km 이상 걸어 올라가야 나타나는 버스 정류소는 너무 먼 곳이었다. 답이 없고 막막했다. 50이 넘어 보이는 아드님이 숫자는 겨우 옮겨 적는 것 같아서 혈압기를 빌려드리며 두 분의 혈압을 측정해 보라고 말했지만 아마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거기는 얼마나 멀까? 강변을 산책하면서 나는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 돌아온다. 2020년이란 시간 속으로. 우리는 동시대에 살면서도 각기 다른 시간대에 산다. 우리가 어느 계층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시간은 다른 속도로 흐른다. 할머니 댁의 제각각인 시계처럼. 나와 할머니는 다른 나라 사람이었다. 20년 전 전공의 시절에도 나는 서울 시내에서 왕진을 갔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마주했던 학고방에 살던 어르신들의 삶은 결국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셈이었다.
20년 동안 나는 아내도 만나고 번듯한 직장도 생기고 집도 장만했지만 그곳에서는 시간도 그분들의 삶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고여 있었다. 그 고여 있는 시간에 비치는 것은 그분들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었다. 이런 분들이 나와 동시대에 살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위로 올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온 삶. 왕진을 가다 보면 가끔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하지만 답이 없다 말하는 순간 답은 사라진다. 나는 무관하다 말하는 순간 답은 없어진다. 이건 공공의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떠넘기고 돌아오는 순간 그것은 누구의 일도 아닌 일이 된다. 나는 늘 믿어왔다. 한 사람의 이웃이 국가보다 중요하다고. 그렇다면 나는 왜 한 사람의 이웃이 되면 안 되는가? 그런 질문들이 길을 만들어 줄 것이라 믿으며 나는 다시 왕진 가방을 챙긴다. 병 주고 약 주는. 할머니, 약 드시는 거 있어요? 아니, 나 약 먹는 거 없어. 아, 그래요? 그럼 혈압약도 안 드세요? 혈압약은 먹지. 산은 산이면서 산이 아닌 건가 싶은 이런 선문답 같은 일이 진료실에서 가끔 생긴다. 그만큼 어르신들에게는 고혈압약이 약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한국인은 약을 참 많이 복용한다. 몇 년 전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하루에 6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86%에 이르고 11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45%나 되었다. 한국인이 특별히 약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약에 많이 노출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약을 처방할수록 병원은 이득을 보는 구조라 나 역시 그런 갈등 속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 이렇게 약을 많이 먹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당연히 수많은 문제가 있다. 일단 위장 장애가 잘 생긴다. 이 때문에 위장약을 기본으로 처방하는 의사도 많다. 그럼 당연히 약의 개수는 더 많아진다. 악순환이다. 하루에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 골다공증도 잘 온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고관절이 골절된 노인의 20%는 1년 이내에 사망한다. 한국보다 약을 훨씬 적게 쓰는 미국에서조차 병원 입원 환자의 3.4%는 복용하는 약 부작용으로 입원한 경우라는 보고도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약물의 효과가 서로 엉키는 것이다. 이런 약제 상호작용은 약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커져서 약을 4개 복용하는 경우엔 50%, 8개 복용하는 경우엔 90%에서 발생한다. 한국 노인 중 열의 9은 절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시스템은 약을 많이 처방하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의사가 처방된 약을 확인할 시간은 허락되지 않는다. 병원에 온 환자들에게 타 병원에서 복용하는 약의 내용을 전부 확인하는 의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엔 의사들이 너무 바쁘다. 지금의 의료는 환자에게 더 무관심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시스템의 피해는 결국 환자가 고스란히 떠안는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을 탓할 수만은 없다.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고치고 개인은 살아남아야 한다. 방법은 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때 무조건 그 처방전을 휴대폰으로 찍어놓는 것이다. 그게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엔 처방전을 2장 받아서 그중 1장은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묻지 않아도 그 처방전을 무조건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최소한
의사가 알고 있는 병역 금기약들은 피해갈 수 있다. 몇 년 전 건강 상담을 하러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할아버지가 진료실을 나가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내 가슴이 여자처럼 나와서 대학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다시 들어오게 해서 확인해 보니 여성형 유방이었다. 이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제인 타목시펜도 처방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남자의 가슴이 여성처럼 나오는 경우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약물이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전의 약들을 그대로 복용하고 있었다. 복용하는 약을 모두 가져오도록 했다. 여성형 유방을 유발하는 약품 목록과 일일이 대조해보면서 원인이 될 만한 약들을 빼고 대체약을 처방했다. 시간을 보니 20분이 넘게 걸렸다. 타목시펜도 복용하지 않도록 했다. 석 달 후 할아버지는 다 좋아졌다며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로 들어왔다. 아마도 할아버지를 위한 20분 진료가 허락되지 않았을 대학병원은 약 부작용을 약으로 치료하려 했던 것 같다. 지금은 실력 없는 의사보다도 시간 없는 의사가 더 많다. 하지만 세상에는 나처럼 시간이 많은 의사도 필요하다. 시간 많은 의사가 없었다면 할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유방암 치료제 중 하나인 타목시펜을 복용했을지도 모른다.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면 어제 항암 치료 때문에 만난 의사가 파업 때문에 밤을 새웠다 하면서 엄청 피곤해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암 부작용으로 콩팥 기능이 망가져서 죽을 수도 있다면서 예전에 자기 환자도 그런 경우가 있었대. 오늘이라도 항암을 시작하자면서 하는 말이 그래. 그동안 여러 의사랑 상담하면서 한 번도 운 적이 없는데 어제는 나도 집에 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지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같은 의사임에도 이 의사놈이 옆에 있으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다.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 사실을 어떤 마음으로 전달했는지가 중요하다. 진료실에 있다 보면 환자들은 무섭게 내 마음을 알아차린다. 정말 숨길 수 없다. 의사인 나도 이런 의사놈을 만나는 게 두렵다. 오늘 왕진 가서 만난 손 할아버지는 약을 가지러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가면서 다리를 모아 포대에 채우고 엉덩이를 바닥에 끌면서 갔다. 우리가 가져와도 된다고 말씀드려도 서랍에 넣었기 때문에 본인밖에 모른다며 그렇게 직접 가지러 갔다. 4년 전 할아버지는 일어서다가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왔다. 마비가 오고 나서 2주가 지나서야 병원을 찾았다. 방광이 꽉 찼는데 소변이 나오질 않았고 질질 새는 지경이 되어서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사정을 묻지 못했다.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할 뿐이다. 병원을 너무 늦게 간 탓에 수술 후에도 결국 마비는 평생 남게 되었고 장애 3등급의 장애인이 되었다. 왕진을 다녀올 때마다 마음속에 돌 하나씩을 얹고 집에 돌아온다. 진료실에 갇혀 있을 때도 당연히 나는 환자를 만났다. 그들 중에는 내가 왕진을 가서 만나는 분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몸이 힘들긴 했어도 마음이 힘들진 않았다. 왕진을 가면서는 환자를 훨씬 적게 만나는데도 몸은 둘째치고 마음이 많이 힘들다. 그때 보이지 않았던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진료실 안에서도 사람들을 만났지만 좀처럼 접촉은 일어나지 않았다. 손에 잘 잡히지 않는 비누처럼 서로 미끄러져 내려갔을 뿐이다. 증상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의사로서의 기능에 충실할수록
나는 환자들의 삶에서 멀어져 갔다. 내 고민, 의사들의 고통은 들여다 보여도 당신의 고민, 환자들의 삶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의사놈들이 될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살만해서라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다. 그 돈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버느냐에 따라 나는 의사놈들이 될 수도 있고 의사 선생님이 되기도 한다. 아무런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세계 속에 갇혀서 오직 자신의 욕망, 자신의 고민만 들여다보는 사람. 그것이 내가 있었던 의사들의 세계다. 진료실은 의사를 자폐적 세계에 가둔다. 타인의 고통에 누구보다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누구보다 둔감할 수 있는 것도 그 덕분에 가능해진다. 왕진을 갈수록 의사들의 진료실을 혁파해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진다. 진료실이란 공간은 단순히 환자를 증상의 덩어리로 보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의 삶에 눈을 감게 만드는 눈가리개 역할도 한다. 국민의 정서와 유리된 의사파업이 가능한 것도 의사들이 진료실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진료실에서 손할아버지를 마주하는 의사는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자기 앞에 앉아 있는지를 보지 못한다. 병원으로 가기 위하여 그가 엉덩이를 끌면서 큰 방에서 현관으로 가는 것도, 그걸 위해서 집에 있는 문턱이란 문턱은 다 깎아놓은 것도 의사에게는 보일 리가 없다. 그러니 환자에게 기다리라는 말이 가능해진다. 파업으로 자리를 비우겠다는 말은 환자가 병원에 오기까지 겪어야 하는 수많은 번거로움과 마음의 고통이 보이지 않을 때만 가능한 얘기다. 진료실 안에 있는 한 의사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 환자들은 진료실을 나가도 환자로서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의사의 역할은 진료실을 나가는 순간 끝나는 걸까? 의사가 진료실 문을 나설 때도 의사로서의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새로운 의사의 삶이 시작될 뿐이다. 내 자식이 하다못해 키우는 반려견이 갑자기 아프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맨발로 응급실을 찾지만 부모가 아프다면 내일 병원 한번 가보세요 라는 말로 넘어간 적은 없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부모는 안 괜찮지만 괜찮다고 말하고 자식은 안 괜찮은 걸 알면서도 괜찮다는 말을 믿고 싶어 하죠. 그 믿기지 않는 믿음이 멀리 계신 우리 부모의 병을 키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리는 일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괜찮다는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같이 가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하실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